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학년 좀 된 분들은 저 봤죠, 전에? 저 전에 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적어요? 고학년 되니까 이제 전부 객인다, 이 말인데. 그러면 주로 여기 1, 2학년 엄마들이에요? 예. 이제 알 거 다 알고 이러니까 잘 안 오죠, 연수. 제가 제 스마트폰에 그 칠곡초로 이 전화번호 검색을 해보니까 칠곡초 2016, 칠곡초 2017 이렇게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강의 의뢰한 전화를 한 걸 저장해 놓은 거죠. 2016년도, 2017년도에 왔는데 아닌데 2017, 2018 왔나? 작년에 안 왔죠? 관심이 없으시네. 예. 원래는 이제 교육감님이 작년 선거 때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하시던 권은희 선생님이 이제 새로 이제 대구광역시 교육감 되셨어요. 그리고 크게 바뀐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학부모 연수를 대폭 줄이는 거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부담도 크고 또 학부모님들도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10번씩 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커서 원래부터는 통합하고 저학년 고학년을 없애고 구분을 없애고 통합한 다음에 횟수도 6번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주제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큰 주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시 이제 이 세분에서 주제를 작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번째 주제죠. 사교육제로 학력 쑥쑥 노하우. 물론 이 주제를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간이 안 커서 뭐 사교육 제로 뭐 이런 말 못 하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니까 취지는 알겠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잘 자라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런 이제 중국 같은 이런 교육열이 높은 이 극동아시아 중심의 이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릴 때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뭐 잠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생각하셨지만 1년에 2명의 아이가 때문에 4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하고요. 저를 믿는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생님 믿어요. 믿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수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다 봤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중쌤이 다 했어요. 어머니들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성적은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 첫 연수라서 좀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건 가능하면 생략하고요.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 뭔가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머니들 오해하고 계신데, 애가 막 자발적으로 막 책상 앞에 뛰어가가지고 막 공부하는 이런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없어요. 특히 초등 시절에 아이들이 막 자발적으로 뛰어가 공부하는 건 뭔가 잘못된 현상이죠. 길들여진 거예요. 엄마 무서워가지고. 저는 아이를 키워봤는데, 우리 아이 지금 29인데,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키웠어요. 한 번도 자발적으로 뛰어가서 공부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뭐 농뛰었나 그게 아니고요. 잠수내 안에서도 유명한 아이였고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우는 과정을 가지고 강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엄마들한테 이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뭐 소문나 있고요. 소위 말하는 공신축에 드는데, 한 번도 책상에 자발적으로 뛰어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 요즘 자발적으로 공부해. 요즘 29되고 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요. 좀 이게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와 내용 학습의 자기주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하다. 애들 노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의 유일한 코드는 뭔가 하면 놀이예요. 재미. 그래서 시간 관리는 도와줘야 된다. 엄마하고 이제 자녀들이 약속한 최소한의 시간을 이제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은 엄마들이 알려주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다만 내용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타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 교과 과정을 읽고 이해하고 부딪혀보고 이런 작업이 자기주도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살림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와이프 이제 이번 뭐 수요일도 뭐 제주도 놀러 간다는데, 가고 나면요, 제가 제일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짧은 여행은 괜찮아. 긴 여행을 하면요, 빨래가 쌓이잖아. 전 세탁기를 못 돌리거든. 왜? 한 번도 자기 주도적으로 세탁기 돌려본 적이,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와서 해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예요.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안 해보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란 내용 학습의 자기주도. 이건요, 아이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익혀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들의 실력이 돼요. 누가 설명하는 건요, 설명할 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생활 다 해봤을 거라.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풀이 과정을 쫙 판서하면서 딱 설명해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끄덕끄덕여지면서 따라가죠, 웬만하면. 근데 방과후 집에 가서 그 문제 뭐 숙제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의존적 학습, 사격 의존적 학습이라는 게 이런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결정적일 때 자기 스스로 공부해 나갈 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런 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생략하고요. 제목 좋죠? 여기 보면 보통 강과하고 지나가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늘 오면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뭐 학교 오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심리학 뭐 아니면 상담학, 교육학 이런 걸 뭐 전공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요,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내가 애 뺏었다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미쳤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 시절을 거의, 저는 전학을 6군데 다녔어요. 엄마가 삼형제를 케어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4학년 때부터는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컸거든요. 우리 형제들 다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했는데,
4살짜리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으니까 그 당시에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원 없이 한번 시켜보자. 제대로 도와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와이프한테서 뺏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는 쳤지만. 왜냐하면 저는 양육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계속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이렇게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완전히 슬럼가에서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뭐 누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이제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엄마도 보니까 너무 쉽게 아이를 키우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부터 보니까 동네마다 노란 차 기다리잖아.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와이프 이제 학교 교사라 가지고 출근을 일찍 하면 제가 노란 차를 늘 태워 보냈어요. 그때 엄마들 세계를 잘 관찰했어. 처음 기관에 보낼 때는 전문가들이 좋은 대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울고 막 이러죠, 처음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돌아서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냉정하게 돌아서면 알아서 달래가지고 잘 케어한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노란 처음에 태워 딱 실어놓고 바로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면 뭐 하는지 몰라. 뭐 밀린 늦잠 자는지 연수극 다운받아 보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안 올라가. 애들이 적응했거든. 처음에는 막 울고 불고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냉정하게 돌아서서 올라갔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적응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손 들고 오후에 또 만나 하고 사랑해 하고 보내요. 노란차 떠나보낸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엄마들끼리 눈을 맞추대. 335 짝을 지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수다 떨고 막 묻고 막 이래요. 또 관찰했잖아. 며칠 지나니까 서서 수다 떨기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키우고 같은 언니 딱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묻고 이러면서 정보를, 자녀교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어떤 줄 알아요?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 언니 큰애 방 한번 들어가 보려고. 내가 모르는 어떤 학습지 있는지,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가 꽂혀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려고.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 그 언니 뭐라 해요? 한결같이 언니들 하는 대답 똑같아.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아니 그 아침에 그래 애 차 태우러 나가 뭐 청소 다 하고 나와요? 무슨 그러고 또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근데 이제 대접받은 게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 가자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그러면 이제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또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하죠. 그 사이에 언니 집 구경 좀 해도 되죠? 하면서 주로 어디 가요? 큰애 방 들어간다니까. 큰애 방 책상 위에 학습지 살피고 뭐. 엄마도 이렇게 정보를 유통해요. 맞죠? 잘 알죠? 근데 저도 그 노란 차 떠난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안 캐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솔직히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대구 시내 가장 큰 서점에 뛰어가서 육아서적을 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보 영풍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 시내 가면요 제일서적 지하에 1층에 육아 코너가 있다니까. 거기 꽂혀있는 육아서적을 좀 과장하면 다 읽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거든요. 특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일서적 지하 1층에 육아 코너가 있는데 육아 코너에 꽂혀있는 육아서적, 수많은 육아서적들 있잖아요. 특히 빨리 사서 읽은 책이 뭔가 하면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거, 두 번째는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그런 거 닥친 대로 사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심한 이야기인데 도서관에 가서 주부생활, 우먼센스, 여성동화 이런 여성 잡지들 있죠. 거기 보면 가끔 가다가 제일 뒤쪽에 가면 교육 섹션, 뭐 서울대 수석 입학시킨 부모의 수기익 하면서 몇 쪽짜리 실린다니까. 그런 거 다 복사했어요. 스크랩에서 다 모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엄마들 너무 눈 초롱초롱하게 잘 들으시네. 잔소리 안 하니까 잘 듣기죠. 아,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니까. 수많은 책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딱 내 눈에 들어왔어요. 뭔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죠, 진리. 옛날에 고금하면 오늘날과 옛날이잖아요. 동서하면 동양과 서양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뭐 했어요? 어릴 때 명심보감, 동몽선습, 사자소학, 천자문 이런 거 공부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 책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한대. 그래서 제가 와, 이거구나 하고요. 딱 그걸 깨달은 순간 우리 집에 행운이 찾아왔어. 저희도 이제 달 쓰고 사는데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그때 차도 없을 때 버스 타고 오다가 서부영양 건너편에 우연하게 이 어린이 서점 간판을 발견했잖아.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어떤 분마다 또 이거 막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하더라. 요즘은 마다 어린이 전문 서점 개념도 잘 없어.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뭐 전집 할인 매장. 을 생각하대? 여기 칠곡에 뭐 개똥이는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 당시에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을 단행본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이게 한때 잘 나갈 땐 전국에 80개의 서점이 있었어. 대구에 5개. 근데 지금 다 망했죠. 한 개 딱 살아남아 만촌동에 가면 조그만 서점. 서점 이름이 뭐다? 책벌레라고? 저 만촌동에 가면 딱 하나 살아남아 있어요. 코딱지만한 서점.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어린이 서점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었는데 문 열던 해에 우리 와이프가 이걸 발견하고 저하고 아이를 끌고 이 서점에 갔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서점 가서 책 안 사도 되죠.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다 보니까 가끔 학교 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요. 사선생님 배치된 학교도 많이 있고요. 또 공공도서관에도 어린이책이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아주 질이 좋아졌어요. 여기 보면 칠곡 같은 구수산 도서관, 또 뭐 있더라? 태정도서관도 있어요. 이렇게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그 웬만한 아파트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장서 1000권 이상 되면 정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예산도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교육비 안 들이고 애 잘 키울 수 있는. 근데 저는요, 그때 당시에, 전 남구하고 달서구 살았는데, 남부도서관 가보면 어린이책 하나도 없어요.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장이라. 가정통신문이 가끔 오더라고. 집에서 아이들 읽을 만한 책 있으면 한 권씩 보내주십시오 하고 가정통신문 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 그 가정통신문 숙제 이런 거 제가 다 체크했거든. 그 가정통신문을 보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뭐 있지?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애 가방에 넣어주는 거라. 그러면 그걸 학교 갖다 내니까 학교 도서관에 전부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이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샀잖아요, 직접.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끌려갔지만 가보니까 막 제목만 들어도 벌써 알 것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요. 와, 고른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때 4살 때 가가지고 저는 그 후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저 서점에 갔어요. 정말 뭐 제 기억으로 정말 무슨 큰 뭐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 서점을 다녔어요. 어린이 서점을.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이잖아요. 1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샀어요. 그 당시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요즘은 막 12,000원씩 이래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뭐가 잘하는 게 계속 보여.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사교육 없죠. 아니, 지금 29 됐잖아요. 학원은 언제 다닌 줄 알아요? 올해 1월 달에 무려 80만 원인가 주고 학원 등록에 처음 가더라고. 28살에. 그 전에요, 뭐, 하여튼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과외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어머니들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인증샷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되면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경주 놀러 가거나 이러죠. 근데 우리는 어린이 서점 갔잖아.
어떤 말이 듣고 애 참 힘들었겠다 이 카더라. 그런 거 속으로만 말해. 속으로만 생각해. 말로 내한테 느끼게 하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어린이 서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 어린이날인데 다 야외로 가는데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 뭐 스마트폰은 물론 없고 디카도 없을 때인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카메라 알죠? 그걸로 가족 사진 찍어준대. 그거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쇼하고 있지. 연출. 다정한 척 저한테 어깨 서놓고 막 평소에는 쟤 미워 죽으려고 하거든. 애는 쪽팔린다고 고기 쳐박고 있거든요. 이게 5학년 때 사진이에요. 추억의 사진이죠. 추억의 사진.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우리 사춘기 때는 안 가려고 막 지랄하고 이럴 때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 서부장 옆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있어. 롯데리아 가가지고요 감자칩, 햄버거, 콜라 막 사먹여가지고 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어린 선생님 데리고 왔어. 엄마들은 뭐 콜라는 몸에 해로운데 이 카더라. 저는요 콜라를 그래 많이 마시는 미국 사람들이 콜라 많이 마셔가지고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이빨을 따로 뽑아가지고 콜라에 담가야 녹지. 살아있는 생명에 이빨이 꽂혀 있잖아 여기. 아무리 콜라 마셔도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 엄마들 뭐 생협 뭐 이런 영향 받아가지고 막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애들은 마시고 싶고 환장하는데 엄마는 뭐 건강에 해롭다 캐사면서 뭐 하여튼 콜라 많이 마시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어린 스님 데리고 왔다니까요. 저는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린이 서점을 12년 동안 아이 손을 잡고 다녔다. 물론 사가지고 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교대로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제 경험 같으면 그래 니만의 경험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어디 갔나? 서울에 가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서점 교보문고 본점 있죠. 광화문에. 저기 동상이 교보문고를 창립한 분이에요. 신용호 회장님이라고 교보그룹의 창시자고. 이분이 저기다 돌로 저렇게 큰 비석을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출판 재본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만들어진 책이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냥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의식을 꾸준히 읽다 보면 무슨 영향을 받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떤 엄마들은 책 멀쩡하게 잘 읽고 있는 애 보고 뛰어가가지고 네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칸다. 책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가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를 끼라 아마. 꼭 뭐 학습지 해야 공부인 줄 알지. 채점해가 동그라미 치고 정답 맞추고 이게 공부인 줄 알아. 그건 아주 부분적인 거죠. 단편적이고.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이랬으면 몬테소리 다 알죠? 이탈리아가 난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옛날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그 3가지 영역은 뭔가 하면 첫째, 신체 영역의 발달, 행동 발달이죠. 신체가 건강해야 되죠. 두 번째가 인지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이 인지 능력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이고, 세 번째는 소통이죠. 소통.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자,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이 3가지가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거든요. 신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주제에서 벗어나고 어머니들 알아서 요즘 뭐 가족들 먹으라고 찌개나 국 끓여놓고 거기다가 막 조미료 MSG? 화학 조미료 타시는 뭐 없죠? 옛날에는 막 우리 뭐 죽기나 말기나 미원 막 미풍 막 태아가 막 끓여 먹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화학 조미료 절대 안 쓰죠. 유기농 조작식품 피하죠? 이런 거 다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인지 영역의 발달. 인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죠. 사고력, 집중력, 독해력, 어휘력, 창의력 뭐 이런 거예요. 자, 인지 영역을 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학습에 있어서는 이 인지 영역을 잘하게 하는 한 방에 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과 친구가 되는 거라.
안 그러면요, 고생해야 돼. 엄마들 집중력 한번 키워보려고요. 뭐 꼭 또 이상한 데 보낸다. 바둑학원 하면서. 바둑학원 보내가 바둑도 집중하는 거 가지고 공부할 때도 집중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요 또 혹시 바둑학원 하시는 사모님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중력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 같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주고 게임 시키는 거야. 그러면요, 뜯어 말려도 집중한다니까? 우리 연구소에는 초등학교 지금 3학년짜리 꼬마가 있는데 얘 1학년 때 실화예요. 얘는 아빠가 공수부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빠의 윤자를 받아가 억수로 튼튼해요. 근데 이상하게 낮에 1학년 때 보니까 낮에 비실비실해. 우리 연구소 이제 찾아올 때 보면 이상하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 엄마 다 잠들고 나면 아빠 스마트폰 가져다가 밤새 게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 튼튼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 왜?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경험은 애들 키우다 보면, 특히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집집마다 다 하게 돼요. 그 집중력과 텍스트된 집중력은 다르다. 그죠? 지문을 읽고, 그죠? 거기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하는 그 힘은 달라요. 그래서 집중력도 체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아직까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해도, 그죠? 주요한 시험은 전부 뭐예요?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걸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언어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텍스트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저절로 자라요. 특히 좋은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창의력까지 자라죠. 책의 크기가 다 달라. 처음엔 짜증난다니까. 집 책꽂이 꽂으려고 하면 열받거든. 어떤 건 툭 튀어나오고 어떤 건 위로 솟고 막 가지런하게 막 전집처럼 교땡, 웅땡, 뭐, 보면 쫙 여서, 현, 전집이 잘 안 보이나? 이 학교 도서관 왜 이렇게 좋아? 웬만한 학교 도서관에 전집 많은데 저쪽이 좀 있네. 저, 똑같죠? 크기, 색깔, 여기서 여기까지 뭐 파스텔 톤으로. 일사불란한 군사문화의 잔재예요, 저게. 근데 좋은 의식을 꾸준히 사봐요. 짜증난다니까? 처음에 저도 막 그래가 부부싸움 했어요. 아니, 어떤 책은 앞으로 툭 튀어나왔다니까? 어떤 책은 위로 솟아있고, 정리가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재질 다르고요. 일러스트 다 다르고, 그죠? 그림 그리는데 기법 다 다르죠. 어떤 건 수채화, 어떤 거는 뭐, 그죠? 동양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책은 책 속에서 막 앞치마가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런 책도 있다. 요리 관련 책 보면요. 어떤 책은 물론 유아 때 보는 거지만 팝업북이라고 부르죠. 뭐 구조물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책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자라져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가면 실제로 팔절지를 잘라가지고 책 만드는 그런 수업도 하잖아요, 아이들.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하셨던 그 한국이 나온 천재적인 수필가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 이어령 선생님이 낸 책 가운데 지금은 절판되고 없지만 천년을 만드는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콩나물을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천년을 만드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란 뜻이죠. 자녀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릴 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키우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또 콩나물 시루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콩나물 시루 보면 여기 받침대를 받쳐놨죠. 왜냐면 시루 밑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 받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콩나물에 물을 줘요. 물이 밑으로 구멍이 뚫리니까 다 빠져나가. 이상하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잘하고 있어.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우리 아이들 책을 읽고 있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불안하죠? 쫓아가서 물어보잖아. 야, 니 책 읽으면 뭐 깨달았는데? 동생하고 싸우러 가더나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나. 꼭 묻죠? 그러면 애들 정말 김샌다니까? 여러분들이 2년 전에 태양의 후예 했어요. 그때 막 시청률 막 50% 넘고 막 안 본 사람이 없어. 저한테도 카톡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때 태양의 후예 수목 드라마였는데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본방이 10시부터 하는데 겁도 없이
본방할 때 다 돼가 들어가가지고 저녁 돌아가면 큰일 나니까 저녁을 먹은 다음에 9시 전에 무조건 들어가서 안방에 딱 짱 박혀서 나오지 말래. 그게 첫 번째 행동 요령이었어요. 그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 하잖아요. 본방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왠 줄 알아요? 지금 송중기 잔영이 아직도 어른거리는데 돌쇠 같은 아빠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막 사형시키고 싶다 하대 엄마들이. 정말 김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 애들이 정말 좋은 어린이책 읽고 너무 재밌었어. 뭐 마음이 짠하거나 아니면 막 낄낄거렸거나 이래. 근데 엄마가 뛰어가지고 주인공 그래가 우야 되는데 개사코 막. 애들 그냥 재밌었다 이것만 남으면 되거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뭐 우야 되는데 하고 막 동생하고 뭐 얻은 교훈이 뭐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정말 송중기 즐기고 있는데 튀어나오는 남편 만나는 기분하고 비슷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한테 절대 그런 거 확인하면 안 돼. 근데 엄마들은 불안하잖아. 저것들이 건성으로 읽는지 뭐. 맞죠? 왜? 좋아하는 책을, 정말 좋은 책을 애들한테 권해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애들도 또 책 읽으러 가면 전부 와이만 들고 앉았다? 그러니까 속 천불 나죠, 고학년 되면. 그래가지고 동료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물어본다. 언니, 우리 애가 뭐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 같아. 어떡하죠? 뭐 이렇게 자꾸 뭐. 확인도 못하고 둘째 키우고 이래야 되니까 살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애 읽는 책 다 못 따라 읽잖아? 그럼 내용 확인이 안 돼. 그때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해요?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책들이 있단다 하면서. 책 제일 뒤에 질문지 두 쪽, 세 쪽 붙여가지고 만든 책들 있죠? 그런 걸 언니들이 좋은 책이라고 권한다니까? 여기서 팁 하나. 동네 언니들을 조심해라. 아니, 저는 뭐 여러분들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자꾸 또 보는 거 보니까 걱정되긴 한데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다시 안 볼 생각하고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건 책이 아니고 쓰레기. 그건 책이 아니고 교재. 책 뒤에 문제 달려있고 뭐 이거 문제집이지 그게 책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콩나물에 물 주면요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이 좋은 책을 읽고 낄낄거리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짠해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자라죠. 뭐가 자라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어휘력 자라고, 독해 능력 자라고, 집중력 자라고, 저절로 자란다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김중쌤 이야기를 한 거라, 동영상 보여드린 거라.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저한테 맡기시고. 안 믿는다니까 엄마들이. 어디서 이상하게 동네 언니들 말은 되게 잘 들어. 동네 언니가 고수겠어요? 제가 고수겠어요? 동네 언니? 웃기고 있다 캐라.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자녀교육 코디네이터예요. 김중쌤은 뭐 스카이캐스 코디네이터인지 모르지만 그하다 다 이상한 일 벌어지죠. 정신병리적 현상 일어나고 애들 뭐 뛰어내리고 막 서로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막 이러죠. 그런 코디네이터 말고 정말 우리가 부모가 다 코디네이터죠 사실은. 여러분들 다 코디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끊고 이건 다시 등록하고 막 이 코디하는 거라 뭐. 그게 코디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소중한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안 했겠어요? 저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보다 큰데 엄마 없이 친척집에 가서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거든요. 겨우 졸업했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서무시장 근처에 있는 인쇄소 사원으로 14살 때 취직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직 객기장사 알바도 했어요. 4학년 때 실제로. 그러다가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겨우 대학 들어갔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 못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그 당시 시대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막 대학 들어가니까 바로 5월달에 광주항쟁 사진전 하면서 막 광주에서 일어난 택시 운전사 영화 봤죠? 거기 나오는 사진들 독일 기자 뭐 한스 뭔가 찍은 사진을 몰래 들여다가 대형으로 확대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쫙 전시회를 해. 그거 보고 안 뒤집히는 애들이 있으면 이상한 거라. 너무 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내 소위 학생운동 했죠. 국가관법 위반하고 뭐 수배받아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잡혀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내 공부 못했다니까. 대학 가서라도 공부를 했으면 또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34살 때까지 막 그렇게 제야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 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제가 먼저 했어요. 저보고 애 아깝다고 수성구로 이사 가라는 사람들 많았다니까. 수성구 가면 그때 셜대학원 유명했거든. 요즘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셜대학원 보냈어요. 그 다 가락했다니까. 만약에 수성구에 학원 많은 거 말고, 그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었다면 내 당장 갔지. 경신 대륜 왜 안 보내고 싶겠어? 안 보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달서구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남구에서 나오고 사교육 하나도 없는. 달서구는 요즘은 좀 뭐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 근데 달서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사교육 하나도 안 했어요. 하여튼, 어머니들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어서 그래.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조카 같으면 전부 한 대 차가지고 막 어떻게 좀 바꾸겠구만은. 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인증샷 또 하나 가지고 왔어. 우리 아이가 6학년이 됐어요.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도 요즘처럼 교육감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는가 하면 창의력. 지난 우동기 교육감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행복. 그죠? 지금 권은희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미래 인재, 뭐 이런 교육감님마다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아이 때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최초로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 보내래. 우리 아이는 저 남구에 있는 듣보잡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급이 3개밖에 없어, 6학년이. 그리고 뭐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어.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대구에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190개 학교에 내놓으라는 아이들이 학교 대표로 다 나왔죠. 그 당시에 똑똑한 애들은 주로 어디 쓰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가면 수학과학 영재도 그거 다 모여있거든. 걔들이 각 학교 대표로 다 나왔어요. 대구교대로 보내래. 대구교대 가니까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한 8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썩 걱정이 되더라고. 실망할까봐. 여러분들 다 그렇죠? 애들 상처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어디 경시대 보내려고 하면 실망 안 시키려고 막 쪼아 붙이잖아. 근데 엄마들 마음 다 알아요. 왜? 혹시 상 못 받으면 속상할까봐. 그래서 아예 경시대는 안 나가는 게 좋아. 왜? 경시대 때 실망 안 시키려고 애 매일 잡는다니까? 좋은 마음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애 잡아. 저도 그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애한테 계속 말렸어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아빠는 니를 지금 당장 상 받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면 된다 하면서. 멀리 보고, 진짜로 멀리 보고. 그래서 아빠는 니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아빠와 같이 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설득했다니까. 근데 임마 이게 아빠 말을 개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 들락날락 했어요. 발표가 났잖아. 우리 몇 등 할게요? 고마워요. 만약 그때 우리가 1등 했으면 저는 여기 안 있어요. 세밭이 나가요. 세밭이. 세상을 바꾸는 15분 알아요? 유튜브 강의 안 들어? 와,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유명한 분들 나가서 강의하죠. 아니면 교육방송 나가서 강의하거나 이러잖아.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아직도 모르다니. 근데 우리 1등은 못했고요. 그때 5등 했다니까. 5등.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이게 동메달. 우리 집 값어치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아니 그때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가 하나 있었다니까. 걔도 달서구 사는데 달서구에 저 도원 초등학교 그때 6학년이었어요. 얘가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서 제일 똑똑한 애라. 중3 때까지도 대구에서 수학과학으로는 그 적수가 없었던 애예요. 얘는 나중에 도원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그때 막 생긴 한국과학영재학교 가가지고 2년 만에 프린스턴 갔다니까. 아이브리그 프린스턴 알아요? 얘는 벌써 아빠가 프린스턴 교환교수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 프린스턴에서 살았어. 그래서 자기 꿈이 프린스턴 가는 거였대. 그래 진짜로 한국과학영재학교 2년 만에 프린스턴 갔다니까.
그럼 내가 이 대회 출전했어. 그럼 우리가 1등 하겠어요? 그럼 걔도 있잖아. 근데 1등 못했어. 그 내 이름도 알아. 노희수라고. 요즘 왜 되는지 몰라. 걔 2등 했어. 2등. 그런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5등 했잖아. 잘했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그때 나온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니까. 국어 문제 2문제라고 했죠. 긴 지문 하나를 줬어요. 한 지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인가? 은행나무는 뭐 언제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길게 줬어요. 그리고 지문 밑에 문제 딱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서 번호를 20번까지 줘요. 20가지 이상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또 한 문제는 두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다. 솔로몬이 아무리 뭐 해도 찾을 방법이 없다. 요즘 같으면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죠. DNA 검사하면 간단한데 그 당시 DNA 검사도 없어. 그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열받아가지고 반토막 내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막 울면서 양보하겠다 하고 가짜 엄마 곡은 왜 그렇게 해요? 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내 인연 네가 가짜네 하면서 찾아줬대. 그 긴 지문을 딱 주고요. 문제 달랑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였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교육 받아가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근데 우리 애는 뭐 했다고? 어린이집을 좀 다녔다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생각하는 힘이 커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맨날 경험하면서 캠핑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죠. 책 읽기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이런 간접 경험이 풍부해져서 생각하는 힘이 고루 발달해요. 그러니까 아무 사교육도 없이 기대도 안 했는데 신기한 일이라니까. 이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하고 나갔어. 갑자기 뭐 그때 막 아빠 수저 뭐야? 해가지고 내 흙수저다 하니까 그러면 조선 땅에 살면 안 되겠네 하면서 조선 땅엔 금수저라 해야 된대. 그때 막 항상 한참 그 최순실 정유라 사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백으로 뭐 어쩌고 이럴 때 그리고 그때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헬조선 막 이렇게 말했어요. 헬조선, 지옥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탈출러시 막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 애가 일부러 그래서 해외 취업회가 나갔잖아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좋다 하면서 저는 애 방 쓰려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잘락하니까 막 자다가 막 이 생활 이 사이클이 다르고 이래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애 방 제가 쓰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애 방 정리하다가 이거 다시 발견했죠. 그 인증샷 가지고 왔어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근데 이 하나로 대표되는 제가 말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인증샷으로 대신하는 거죠. 요 앞에 빨간 옷 입은 애들 둘이 잘 봐요. 이거 보지 말고 저 앞에 빨간 애 둘이 뛰죠. 요 둘이. 요거 잘 보라니까. 자, 빨간 애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요? 왜 웃어? 에? 뭐라고? 너무 대비돼가지고 안타까운 현실과 아까 그 이승희 예, 그래서 웃는구나. 아니, 아까 동영상 보면요, 제일 먼저 반바퀴 이상 빨리 달리던 애들이 있었죠.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승훈은 어떻게 해요?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다가 막판에 스퍼트를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라니까. 자녀교육에 있어서 스포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애들 키우는 거 잘 모르죠. 자녀교육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스포트 지점은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그것도 최상위권의 경우에 그래. 보통 애들은 고3, 3월 돼야 정신 차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미리 스포트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체력이 다 후달려가지고 결국은 다 역전당해요. 아까 빨간 애 둘이가 그래요. 매스스타트는 기록을 재는 경기가 아니고 순위를 가리는 경기거든요. 그래 다 뒤집혔잖아요. 꼭 보면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혹시 여기 오는 분들 아닐지 몰라.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자녀교육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연수받으러 오지 뭐, 그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지금 일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하지만 조심해야 돼. 이 끝나고 또 커피숍 가겠지? 거기서 또 서로 뭐 우리 애가 반바퀴 먼저 달리는 자랑하고 있다? 그럼 그 자랑 듣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기분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옆집 옆에 내가 반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 지금 학습지 진도가 막 팍팍팍 나가고 있어. 그럼 내가 불안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도 같이 따라가야지. 그러다가 다 베리는 거라. 어릴 때 보면 애들 그래 다 똑똑했잖아요. 유아기 때 보면 다 천재야. 흡수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엄마들이 다 조져. 미안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어. 아니 애들마다요 성장 과정이 다 달라. 제가 우리 연구소는 애들 보면요, 저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그림체 가지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업하는 애들인데 1학년 팀 보면 어떤 애는 1월생이야, 어떤 애는 12월생이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정해요? 근데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같은 1학년이야. 똑같은 성취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1월생 옆에 내 따라 하려고 막 10월생, 12월생이 죽어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데.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정말 무식한 처사예요. 우리 애가 2월생이에요, 2월생.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그 이듬해 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었어요.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니까 알라. 같은 학급의 여학생들은 누님이라, 누님. 덩치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공부는 좀 했으니까 공부로는 괜찮은데 나머지 모든 면에서 맨날 맞고 오고요. 약해가지고. 그죠? 1학년 때 보면 그 반 깃발 들고 맨날 운동장에 제 앞에 서 있고. 특히 제가 속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6년 동안 운동회만 하면 맨날 꼴찌하는 거라. 너무 속상했어요. 어떤 때 4등 했대. 뛰가 보니까 4명이 뛰었어. 보통 6등 하거든. 또 부모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애 기죽을까봐 걱정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 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동회만 하면 아빠 달리기 제가 항상 나갔어요. 저는 뭐 운동을 잘하고 빠른 편은 아닌데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이 나이 때까지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 뭐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고 이러는데 난 주말마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출발이 안 돼. 다른 아빠들은 저한테 한번 이겨보려고 저보다 훨씬 키 크고 다리 긴 아빠도 막 스타트에 쓰러진다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저는 근데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동회 하면 전부 1등 했어요. 물론 어떤 해 보니까 라인에 딱 4명의 아빠가 섰는데 우리 라인에 보니까 키도 크고 다리 긴 아빠가 하나 보이더라.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줄에서 슬 빠졌잖아.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래 다른 조로 옮겨가지고 내가 또 1등 했잖아. 그래가지고 비누 타면 일부러 애 반에 찾아갔어요. 이걸 자꾸 하니까 애들 벌써 다 알아. 그리고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여름마다 우리 애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다 알지. 그리고 제가 뛰면요 막 애들이 막 스탠드에서 막 함성을 막 지르고 막 응원한다니까. 다 왜 이런 줄 알아요? 애 기 안 죽이려고. 근데 안 되잖아. 내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애는 안 돼요. 4학년 때 5학년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운동회 때는 뛰다가 그 애들 운동회 할 때요. 그 당시에는 하얀 실내화 있어요. 그걸 운동회 복장으로 사용해서 그 실내화 신고 뛰거든. 우리 와이프가 애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실내화를 사줬다. 딱 맞는 실내화 신고 뛰도 꼴찌인데 풍덩한 실내화 신고 뛰다가 신발이 한 장 벗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60m 꼴란 60m 뛰는데 벗겨진 운동화 들고 뛰니까 쩔룩쩔룩거리면서 꼬리는 하는데 보니까 선두하고 한 60m 중에 한 30m 차이나. 그때 내 정말 속상해가지고 이혼하고 싶었어, 진짜. 아, 옆에 내가 저래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그랬는데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저 남구 앞산 밑에 있는 대명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운동회를 안 가고 체육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하대. 부모 안 오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애가 반 계주 대표가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 그래가지고 내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반 애들 전부 뭐 수화마비 환자가 하면서. 우리 애도 반 계주 대표가 됐노?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몰라.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더라고. 경도가 뭔지 모르죠. 지금 뭐 경찰과 도둑놀이 몰라? 아니 경찰과 도둑놀이 대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한 놈은 도둑하고 한 놈은 경찰하고 뛰댕기고 잡으러 가고 막 이거 계속 했다니까. 지금도 애들 하잖아. 근데 경도는 지 혼자 하나? 온 학급 애들이 다 그 놀이 하는데. 그러니까 경도 때문에 달리기가 갑자기 빨라진 게 아니라는 거라. 뭔지 알아요? 얘가 2월생이잖아. 그 전에 애들하고 갭이 컸어요. 어릴 때는 1학년, 2학년. 근데 이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갭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반 계주 대표도 하는 거라. 그렇다고 뭐 굉장히 잘 달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옆집 옆에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억지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을 지나치게 당기면 탄력을 잃어요. 맞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길게 보고 아이를 키워야 돼. 우리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포텐이 터지는 날이 오지. 포텐 안 터져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기다리면 포텐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어릴 때부터 막 돌려가면서 막 이러면 이거 우리 속된 말로 짜고 난다 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성장이 멈추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이런 애들 많아요. 수포자 많다는 이야기 들었죠. 어릴 때 그렇게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아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57%가 수포자예요. 이상한 일이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옆집 옆에 내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 비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옆집 옆에 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니까? 그럼 항상 잘하고 있어요. 원래 비교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같아야 돼. 키와 몸무게를 비교할 수 없죠. 평면과 입체를 비교할 수 없어요. 맞죠?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아이하고 옆집 아이하고 다 달라. 유전자 다르고 뭐 생활 환경 다르고 뭐 집안의 문화 다르고 다 달라. 그걸 어떻게 단순 비교해요?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식한 일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요. 정말 무식하게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2019년 4월 달의 물가 이거만 그냥 단순히 보면 뭐 비싸니 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스팟이라고 해요. 단면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플로우, 흐름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1970년대 한국 경제와 2010년대의 한국 경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4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아까 교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소위 말하는 G7 안에, G10 안에 들었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엄청난 발전이죠.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랑스럽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들이 어제 오늘 비교해봐요. 우리 애 4살 때 제가 심부름을 슈퍼에 일부러 30m 떨어진 슈퍼에 심부름 처음 보냈다니까. 그때는요,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그죠? 골목에 소방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담 벽 사이로 막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아니, 30m 떨어진 슈퍼 갔다 오는데 30분 걸리더라니까. 그러던 애가요, 나중에 군대 전역하자마자 전역하는 날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복학 준비하더라고. 너무 기특하잖아요. 물론 돈은 내가 냈지만 부동산 지가 찾아가고 있잖아. 집 구경 지가 직접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 제 말이 잘 마음이 전달되는 건 모르겠네. 아이들은 그제 항상 성장하고 있어. 이걸 보면요 칭찬할 거 투성이죠. 근데 단면만 보면 칭찬 못해. 오늘도 숙제를 질질질 끌고 있어. 이렇게 단면만 보면 오늘도 또 고함 질러야 돼. 근데 와 옛날에 어린이집 보낼 때 울고불고 하던 것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척척척 가요. 얼마나 기특해요. 맞아요, 틀려요. 학교 가는 게 기적인 줄 모르네. 애들이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꼭 가봐야 와 학교 건강해서 학교 가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들지. 4월 16일 지났나? 안 지났죠? 4월 16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안 해. 5년 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때 온 대한민국 엄마들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 학교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승리라니까? 너무 기특한 일이고. 근데 이제 엄마들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내 뭐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너무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거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요. 근데 그거 내 다 말하면 엄마한테 도움되는 말을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실제로 고사장 가봐요. 그 애들이 커서 수능 고사장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고3 아이들의 엄마들도 다 제1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았을 거라. 근데 이상하게요. 수능 치러 딱 가보면 여기서 40 안 된 분들 다 수능 세대예요. 수능 치러 가봤을 거라 아마. 자기 인생에서 가장 19살짜리가 가장 중요한 시험을 쳐요. 첫 교시야. 잘 수 있어요? 못 찬다니까. 근데 더군다나 우리말로 되어 있어. 국어시험. 그러니까 막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바둥거리면서 있잖아요. 그 8절절에 16쪽이나 되는 문제를 태산 같은 지문들이 계속 인쇄되어 있는 그걸 막 풀고 있어요. 근데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죠? 28명, 29명은 다 시간이 부족해요. 이상하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죠? 근데 알긴 머리로 알아, 머리로. 관념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을 치는데 다 시간이 부족해. 슬픈 현실이에요. 그 시간이 좀 남아야 OMR 카드에 정답 옮겨 적은 다음에 수험표 있잖아요. 수험표 뒷면에 원래 정답 옮겨 적거든. 그래야 저녁에 EBS 보면서 가채점 하잖아. 이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에는 다 찍잖아. 7문제, 8문제 남는 거 막 찍는 법도 또 다 배워가죠. 뭐 고르지 마라 하면서 막 네가 뭐 고르다가 다 피해 다닌다 하면서 한 번으로 밀어라 하죠. 그 현실이 그렇다니까.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체육 시간 없어요. 고등학교 내내 뭐 해야 돼? 입시 공부해야 되거든. 우리 애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소위 스카이를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자기 공부 시간에 50%를 수학 공부해야 돼. 30% 영어 공부. 나머지 1, 20%를 사탐, 과탐 하죠. 국어공부 따로 할 시간 없어. 자, 중학교로 내려와요. 그럼 중학교 때까지라도 책을 좀 읽어야 되잖아. 근데 이마들 말 들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맞지도 않아요. 때리려고 하면 다 맞고 막 피하고 막.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애 때리려고 하다 시급했잖아. 아니 내가 열받아가지고 한 대 오면서 하는데 뭐가 여기 가다 턱 걸려. 애 왼손이 내 오른손을 딱 잡고 딱 막고 있어요.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가 이번에 남은 손으로 또 풀스윙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오른손이 턱 막아.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안 놓나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있잖아요. 애가 저를 미국 경찰,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있잖아. 나를 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들 다 정신병 하나씩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게 특히 중증이 중증, 이게.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막 애 잡고 나면 또 미안해가지고 내일은 꼭 어디 상담센터 가거나 정신과원 가봐야지 하면서 이 충동조절 장애 증세는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투약하거든. 정신과 있어도 하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그죠?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 경험, 그 얄팍한 경험 좀 이야기하다가 심하다 싶으면 약물 처방하는 거야. 정신과에서의 특권이 약물 처방. 그거 아니면 뭐 제가 해도 하겠어요. 근데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뭐 수면유도제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증세가 골라야 돼. 풀타임 사이코라야 돼. 근데 이 아이들 앞에서의 충동 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코죠.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와. 그럼 또 애한테 뛰가가지고 막 자고 잘락하는 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막 엄마가 미안해 하고 막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안 돼. 이제 생찌라를 다 해도 안 돼. 그건 언제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라도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책이라고 고함은 질러도 애들 다 와이 들고 있고 막 이러죠. 그하고 건성으로 엄마가 읽으라고 억지로 뭐 건성으로 페이지만 넘기고 있어. 이걸 스키핑이라고 하죠. 대충 건성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근데 엄마도 다 알아. 아, 저건 아닌데 싶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학습지 찾아야지. 뭐 하더라? 뭐 웅진 북클럽, 뭐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뭐 아이고 참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미안해요. 또 그런 거 영업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건 주로 문제풀이, 쓰기 이런 거거든. 제가 말한 그게 아니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책을 읽고 즐거우면 돼요.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잘하는데 억지로 막 그걸 막 하려고 하면 공부가 되죠. 학습이 돼요. 학습. 학습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학습인지 학습이 아닌지 애가 구분이 안 되도록 재미있어서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학년 때 수학 공부할 때요. 그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잖아. 5를 구성할 때 2 더하기 3, 4 나누기 1 이런 거 하죠. 그걸 연필과 종이로 또 꼭 구몬 수학하고 앉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그 뭐더라?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그 할리갈리. 예, 할리갈리 어디 사다가 할리갈리 뭐 10,000원도 안 하잖아. 할리갈리 카드를 보면서 과일의 모양을 보고 합이 5개가 되면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카드 뺏어가고 이거 할리갈리 하는 거라. 그러면 저절로 그 수 나누기 수 모으기가 돼요. 할리갈리 하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구몬수학 풀으라고 하면 막 미친 듯이 막 질질질 끌어. 이 차이예요. 그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엄마들이. 저학년 때 다 또 학습지하고 특히 읽기 관련, 국어 관련 학습지는 정말 하는 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안해요. 하고 있는데 내가 바보 같다 해가지고. 아니 학습지를 한다는 건요 문제를 주로 푸는 거거든. 문제를 푸는 행위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봤어요? 틀리는 거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려. 오답 처리해가지고 그 전날, 그 다음날이나 일주일 후에 풀면 맞출 수 있지만 기억나니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풀면 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라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풀고 있어. 아까 말한 초등학교 때 실력이란 건요 기말고사에서 몇 개 더 맞추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력. 아까 말했죠. 생각하는 힘, 창의력, 또 어휘력, 독해력, 집중력 이런 걸 길러줘야 돼요. 이게 진짜 힘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실력. 물론 어떤 애들은 너무 뛰어나서 보이지 않는 실력도 계속 잘하면서 보이는 성적도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게 주머니 속의 송곳,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말릴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꼭 성적만 좋은 애들이 있다니까. 숨은 실력도 안 기르고 반바퀴만 먼저 달려가지고 좀 있으면 꼭 곧 따라잡힐 텐데 여기 또 있나 몰라.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요 그런 성적 좋은 애들이 있다니까. 피아노도 잘 쳐요. 얼굴도 예뻐요. 수학도 뭐 굉장히 빨리 해요. 왜 엄마하고 같이 호흡을 특히 여자애들이 이런 애들 많아요. 여자애들 성취 정도가 더 빠르거든 초등학교 때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름 없어져요. 명멸하던 초등학교 때 스타들이 어디 가고 없다니까. 그리고 길게 보고 지그시 커온 애들이 다 역전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애도 그랬거든 실제로. 제가 싫어해요. 이거 영남고등학교 딱 가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부모 상담하더라. 사립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중학교에서 올라온 대회비 있죠. 학생생활 기록부. 엄마들한테 안 보여주거든. 그 고등학교 바로 가요. 그걸 뜯어가 보면서 내보고 뭐라고 하대? 얘는 중학교 때 반에서 한 6점 몇 % 했네요. 하면서 이 정도면 학급에서 한 3, 4등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도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없이 기분 나쁘대? 왜? 우리 애 중학교 때 내신 관리 이런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했다니까? 선생님, 저는 아이를 길게 보고 키워서 그렇습니다.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해서 싫어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기다리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영남고등학교 1학년 610명 가운데 3등을 했어요. 반에서 3, 4등 수준이 아니죠 벌써. 왜? 길게 봤기 때문에. 내신하고 상관없는 실력, 숨은 실력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610명 중에 1등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전화 오대 그 전에 1등 하던 엄마가 우리 집에 식사 한번 하자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딱 받고 저한테 바꿔줬어요. 우리 집에 교육 담당은 아빠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 바로 끊었거든. 그 애도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과로 가가지고 나중에 메이저 5대 의대 안에 드는 울산대 의대를 갔어.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우리 애는 졸업할 때 상장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다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는 애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지.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야. 모의고사를 치면 걔들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던 여학생들하고 모의고사 점수 차이가 70점, 80점 있어갔어. 실제 수능에서는 더 낫겠지. 그러니까 길게 보고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 가능하면 학습지 이런 거 하면서 애 괴롭히지 말고요. 가능하면 공부량을 줄이고 뭐 해요? 도서관을 다녀. 가족 아이디 만들면 첫째, 둘째, 엄마, 아빠, 가족 아이디 4명 만들어봐. 구수산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수십 권 빌릴 수 있어요. 좋은 의지가 빌려와서 아이와 함께 읽고 이런 걸 하라니까. 이게 가장 좋은 사교육이라니까. 근데 엄마가 안 믿지. 그래서 내가 김정수 쌤 동영상 가져왔잖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 그래, 나도 니처럼 하고 싶어. 근데 좋은 책이 뭐 어떤 책인지 애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동네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줘요. 야야야 이래 봐라 이래 봐라. 이 무식하게 하지 말고 교육받으러 가자 하면서 어디가 빨간 펜 뭐 이런데 다 가잖아. 웅진교원 뭐 이런 데서 교육하는데 가죠. 그런데 가면 협박을 막 한다. 어릴 때 이런 전집 안 사면 큰일 난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구석마다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들 책이 중요한 거 다 알거든. 근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도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막 사진, 내가 이거 어떤 집 몰래 찍었다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걸 보여주는데 어떤 엄마들 또 여기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 집에 없는 거네, 저거.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벳, 뭐, 아가월드, 한국 안데르센, 한국 노벨 개사코 막, 할인도 해주고 막, 순진한 애가 진짜. 애들이 어릴 때는 너무 애들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거든. 이 중에서 그래도 가끔 가다 창작하는 거 있잖아. 이거 빼와가지고 엄마들 보고 이거 놀락하고 막. 그러던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이것도 빠이빠이라. 이거 안 쳐다보죠? 근데 엄마들은 거실에 이걸 멋있게 갖다 놓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엄마들 보고 빨리 이거 갖다 팔아 치우라고. 왜냐면 쳐다보면 또 열받거든. 본전 생각나고. 애 얼굴 쳐다보다가 이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이거 쳐다보다가 상태 안 좋은 날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또 애꿎은 애 잡는다니까. 시어머니 전화번호. 그래서 다 빨리 갖다 팔아치우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갖다 팔더라. 요즘 내가 이해를 했어, 엄마 마음을. 이게 인테리어거든. 거실 인테리어인데 이거 어떻게 거실 인테리어를 무너뜨리면 너무 허하잖아, 집이. 손님도 오고 막 이러는데. 맞죠? 그래서 내가 요즘 팔라서를 못하겠어. 아, 이해를 했어. 아, 인테리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아까 했죠. 동네 언니를 조심하라고. 동네 언니도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애들 사춘기 애들 막 키우고 있잖아. 동네 언니들 보면. 사춘기 때 애들 이제 말 안 듣거든? 그러면 이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너것들 내 말 들으래. 이렇게 하면서.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래.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는 사춘기 때 지금 말 안 들어가 막 피똥을 싸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더 돌리면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 엄마들이 한 만큼 나중에 사춘기 때 돌려받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릴 때 엄마들이, 미안해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해 보라니까. 휴대폰 녹음 기능 있죠?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하루 종일 하는 말 녹음해 보면 쓸 말 하나도 없어요. 지시, 명령,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개판이지? 질책, 비난, 마지막에 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 니까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하고. 자, 이 6마디 우리가 하는 말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도 잘 몰라 사실은. 자기도 막 더듬으면서 또 후배들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또 자기가 깨닫는 바를 또 전수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하면 안 돼. 제가 아까 몬테소리 이야기했죠.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이렇게 말했어요.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이 균형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인지 영역, 학습, 공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마디밖에 못하는 거라. 명령,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밤 되면 또 찾아가 울고 불고 막. 근데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 좋은 논리책을 아이들이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그러거든. 이상하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그 불안감을 아이한테 막 해소하는 거지. 저도 이랬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저는 어린 선생님을 다녔잖아요. 좋은 논리책을 사면 읽어주거든. 저녁에 아이한테 읽어줄 때 이상하게 불안감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죠?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와요. 좋은 논리책이 정말 효자노릇 한다니까. 책을 읽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솟아나서 막 울고 있잖아요. 저는 애한테 책 읽어주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요즘도 내가 울지만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엄마를 위한 인문학 강의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책 일주일에 한 권씩을 내가 정해. 그래서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줘.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아이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아니면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이 동영상 다 올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강의한 동영상 한 500개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강의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맨날 울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막 내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요. 또 그죠? 아이하고 지냈던 지난 시간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된다니까. 좋은 어린이책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던 우리는 언제 표현해요? 꼭 애 잡은 날만 표현하지. 애 잡은 날 너무 미안하니까 절에 재우면 안 되겠잖아? 그러면 띠가가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엄마가 잘못했어 하면서 엄마 사랑해 하고 막 아까 미쳤나 봐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요? 내일 또 갈 거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애들이 또 엄마 사랑해 하고 또 잔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이 쳇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은 이상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요. 책의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 동일시라고 하죠. 이걸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내가 이 빙의라고 할 빙의. 송혜교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송혜교하고 송진기하고 막 오해가 벌어져가지고 뭐 저 아랍 파병 갈 때 막 그죠?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막 시청률 올라가고 막 이래. 헤어질까 싶어가지고. 이게 동일시라서 그 동일시. 연속극의 동일시가 되는 거지. 연속극 주인공이. 책의 주인공과 우리 아이들이 동일시 된다니까. 동일시가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 주인공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속상해하고 이러는 과정.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해소, 자기 정화. 연속극 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막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서 막 안타까워하다가 다음 어떻게 되는가 싶고 또 본방사수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애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돼 있어. 이걸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불러. 꼭 우리가 가서 막 그래 우회되는데 않게도 책 읽은 자기 자신이 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통찰이라고 불러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 엄마들 실감을 안 날까봐 책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이게 가장 예를 들기 쉬워가지고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이 책 보면 엄마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애한테 짜장면을 시켜줬다. 근데 애들이 짜장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쏟고 흘리고 묻히고 난리 법석을 떨죠. 아니 그게 꼴 보기 싫으면 짜장면 안 시켜줘야지. 치킨 시켜 치킨. 치킨 시켜줘도 똑같아 사실은. 피자 시켜줘도 똑같고 애들이 그렇다니까 흘리고 뭐 쏟고 막. 근데 엄마 갑자기 허리춤에 손이 슬슬 올라가고 있어. 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함을 꽉 찔러.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막 짜장면 먹다 말고 체해가지고 막 지금 목욕탕에 들어갔어. 목욕탕 가서 막 씻고 막 하다 보니까 거품도 너무 많이 짜고 이랬어. 근데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또 목욕탕 청소 놀이를 하고 있네? 엄마는 빨리 씻고 나서 옷 갈아입으라 했는데, 왜? 학습지 해야 되니까. 근데 애가 안 나와. 엄마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익하고 있어. 목욕탕은 개판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머리 쥐 뜯고 있죠? 그래가지고 고함을 질렀어. 애가 이번엔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상상력이 놀랍잖아요. 뭐 스케치북 이런 데 그림 그리는 건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넓은 데 찾다가 벼락방에 막 너무 창의적이죠? 어떤 좋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요 온 벽에 마음대로 낙서를 할 수 있게 해놓는다니까. 우리도 그런 놀이 가끔 하죠. 큰 전지 사다가 막 애들 막 마음대로 막 자기를 표현해보게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교육적으로 좀 초보인가 봐. 이렇게 창의성을 표현해놨는데 거기다 대놓고 폭탄 투하를 하고 있죠. 야이, 아까 했죠?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잘 봐요. 저주를 퍼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걸 이 작가는 이렇게 절묘하게 애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묘사했어. 엄마가 커질수록 엄마 고함 소리가 증가할수록 애는 작아지고 있어. 어디 쥐구멍이라도 막 찾아야 될 듯 하죠. 기가 죽어가지고. 하도 사사건건 하는 집마다 찌랄하니까 애가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그렇죠? 뭐 애 하고 있는 거 보면 5초를 못 기다리겠지? 안 그래요? 아, 그런가? 나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5초를 그냥 못 보고 있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해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막 애가 없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엄마 놀래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혼비백산 해가지고 애 찾으러 다니는 거라. 온데 막 아까 짜장면집 배달통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막 짜장면집도 가보고요. 제가 그림을 다 생략했는데, 그지?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울다 지쳐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 우는 소리가 들린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울면서 지를 찾고 있어. 아까 고함 줄 때는 언제고 왜 찾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애는 마음이 점점 풀리죠. 우리 엄마 맞는갑다 하면서. 친엄마 맞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엄마는 막 혼비백산에서 애 찾다가 맨정신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둥켜 안고 우리 하는 밤마다 하는 짓하고 똑같아.
사나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가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있죠. 애들 이 책 읽으면 바로 이거 우리 집 구석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책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벽을 만드는 마음.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입니다. 네이버에 100가지 말상처 또는 유튜브에 100가지 말상처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럼 Save the Children, 이 NGO, 비정부 기구죠.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 100가지를 잘 정리해 놨어요. 보면 우리가 다 하는 말이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랬죠. 저도 초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고요.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러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내 주제 파악이 되고 내 속에 어떤 게 들었는지도 발견되고 이러죠. 또 동네 언니한테 잘못 좀 받으면 어떤 줄 알아요?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봐라 그하다 니하고 애하고 관계가 나빠져. 관계만 나빠진대. 빨리 어디 보내라 이칸데. 자기 주도 학습이고 찌라리고 하다가 괜히 애 잡지 말고 어디 보내라 이케요. 일견 그런 말이지만 자 그렇게 어디 보내고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애를 도울 수가 없어. 애가 어떤 부분을 몰라 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몰라 전혀. 그리고 관계가 발전도 안 되고요. 다행히 저는요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래도 털고 또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애 잡았으면 여러분들 곱하기 100 잡았지 뭐. 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니까 잡기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그리고 단순히 인지 영역의 발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는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마침내 이 말을 하게 됐어. 어떤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전에는 어떤 줄 알아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마인드였어요. 진짜로 솔직하게. 근데 저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철이 들어갔죠.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될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싫죠. 39에서 40대는 정말 싫어가지고 막 만으로 39이야 개사코 막.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늙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꼰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이게 달라지죠. 저는 다행히 점점 성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제가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애 맨날 발로 차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KBS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 아주 오래전 얘기, 우리 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1시간 동안 녹화하기로 했는데 애가 약속을 어기고 지는 안 가겠대, 쪽팔린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갔어. 1시간 동안 녹화했어.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아드님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 하라 하대. 그때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사회자 보면 안 돼요. 아이돌들 하는 거 봤죠? 아이돌들은 사회자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본다니까.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저도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한테 유언하듯이 말했어요. 진짜로. 아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시간만 많으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래가지고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벗어난 적이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구탈당하고 이래가 자살할 위기에 처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 카드로. 우리 둘 사이에 그게 있거든. 사인이 있거든. 그 말 좀 해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제일 들으면 기분 좋은 말, 힘이 나는 말.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 카드라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물면서 막 그 말 또 했잖아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스토리가 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이렇게 아이가 자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학습 중심에 인지 영역의 발달을 계속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내신 관리 포기하고 내신 관리를 하면 맨날 잡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랐어요. 나중에 수능을 쳤어요. 그 시간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35분이잖아요. 뭐 여러분도 수능 성적표 봐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들은 주로 뭐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주로 등급 보지 등급. 아마추어 같이.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100분이고요. 더 고수가 되면 표준 점수를 볼 수 있는데 100분위를 보시면요. 수학과 외국어가 100분위가 1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 한 명도 없다는 뜻이죠. 100분위가 100이란 말은 99라고 되어 있으면 위로 1%가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수학과 외국어에서 만점 받았어요. 오히려 책만 읽었는데 국어에서 만점 못 받았다니까. 혹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이런 강의할 수 있어요. 우리 영어학원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잘했죠?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전국에서 한 250등 정도 한 성적표예요. 이제 뭐 시간이 쫓기지만 지금부터 엄마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다니면서 어떤 책을 아이들한테 빌려서 읽어줄까 이런 거 이제 팁을 좀 드릴 텐데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면 가면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라. 좋은 어린이책을 만든 출판사는 명성도 없고 돈도 벌었죠. 그러면 계속 그 노하우를 쌓아서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내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전집 살 때도 브랜드 따라갔잖아. 그것처럼 교과서에 실리는 좋은 어린이 내용을 담은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 저학년 같으면 그림책 파워랭킹 1위가 비룡서예요. 2위가 시공주니어죠. 이런 식으로 출판사를 따라가. 학교 도서관에 가면 저 전집 쪽 말고 그죠? 시공주니어 책들 보면 뭐 전집하고는 좀 다르지만 쫙 색깔이 딱 똑같아. 그죠? 고학년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 번역한 거 보면요. 그림책은 뭐 크기가 다 다르지만 창비는 파워랭킹은 지금 한 3, 4등밖에 못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온 출판사예요. 교과서에 실리는 책들을 많이 냈죠. 창비는 대표적인 교과서에 실리는 책이 몽실 언니 뭐 이런 책들 이 창비에서 나눠서 요즘은 이제 저학년에도 관심을 가져서 저학년 중학년용 책도 잘 내고 있어요.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는 그림책을 내는데 완전히 고학년을 위한 그림책,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림책. 아까 뭐 한일 뭐 문제 교장선생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춘희는 아기란다 이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한 권 한 권 다 소개하고 싶은데 정말 생각을 잘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죠. 사계절에서 이런 그림책을 잘 내요. 이건 고학년용 그림책. 제가 우리 연구소에 오는 고학년들하고 이런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자, 길버드 어린이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파워랭킹으로 한 5위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림 보니까 너무 좀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무시했는데 애들이 좋아하네, 애들이. 왜냐하면 이 길버드 어린이의 편집 주관하다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독립 강연자로 활동하시는 고대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 길버드 어린이 편집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자기 애 키우는 이야기, 지원이와 병관이가 딸이고 아들이거든. 이 애 이야기를 시리즈로 냈어요. 근데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김영진이라는 화가를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해가지고 책을 내가 지금 10권인가 9권인가 나와 있어요.
애들이 다 좋아하죠. 지금 지원이는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애들은 여전히 지금 또래인 줄 알아. 이 그림책 시리즈가 대박을 나는 바람에 지금 그림 그리던 김영진 작가가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따로 그림책 만들고 있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 김영진 작가의 이름은 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린이를 주인공으로 해가 또 시리즈 나오고 있어요. 길버드는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을 만든 출판사예요. 뭐게요? 책. 우리나라 최초로. 예, 아시네. 강아지똥. 몽실 언니 이런 걸 여기서 만들었어. 이런 출판사를 신뢰하고 빌려서 읽히다 보면 100%는 아닐지라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애들이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작은 출판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PPT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그대로 올려놨어요. 여기 학교 컴퓨터에도 하나 복사해놨어요. 필요하시면 담아가셔도 되고, 여기 나오는 책만 읽혀서는 안 되고요. 더 훨씬 더 많은 책을 읽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교보나 영풍 가가지고 많이 팔린 책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학습 만화 다 떠. 그리고 현장 서점 가도 중앙매대에 마진이 큰 책, 만화책이거든. 학습, 원가는 낮고 돈 많이 남는 책, 이런 걸 중앙매대에 눈에 띄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좋은 책, 좋은 어린이책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데, 알라딘이나 예스24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지 말고 스테디셀러 이렇게 오랫동안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책. 자, 전 세계에서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가 너는 특별하단다. 2위가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거예요. 자,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갔잖아요. 직구경하러. 그 언니들 집에 이런 책이 꽂혀 있다. 그러면 그 언니 따라다녀도 돼.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요. 언니 구별법. 이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책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되지만 이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감동이 되고, 저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읽으면요 저절로 막 눈물이 나요. 감동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생각나고, 또 내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도 생각나고. 이런 책 사서 아이들한테 밤마다 읽어줘봐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건요 고학년용 단행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번과 2번이에요. 고학년용 시리즈물은 1위가 해리포터죠. 2위가 나니아 연대기, 3위가 구스범스, 뭐 이런 시리즈인데, 이건 시리즈고, 단행본 중에는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한 샬롯의 거미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삐삐롱 스타킹이 2등 했고, 이런 책들은 이거 뭐야, 영어권에서는 정말 창의적인 그림책으로 소문나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건 우리나라 고학년 책,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고학년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책에도,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러죠. 그리고 또 여기 소개하지 않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책들. 세 번째 방법은 상 받은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세 번째 책은 상 받은 책, 어린이 책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 이런 거 있죠.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어요. 이게 칼데콧인데, 그림책 보면 딱지 붙어 있죠. 미국에서 해마다 영어로 발간되는 그림책 가운데 단 몇 권에게 칼데콧 1등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 나머지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이 딱지를 그림책에 붙여줘요. 이 딱지 있죠. 이런 그림책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림책이죠. 칼데콧. 같은 취지의 상이 영국에 가면 게이트 그린어웨이라고 있어요. 이 책 보면 뭐 산타 할아버지나 고릴라 이런 거 엄마들이 다 아는 책들이죠. 이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게이트 그린어웨이 받은 책 중에 이 블랙독이라고 있는데, 이건 검은 개 이야기예요. 집 앞에 검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 아빠가 보더니 검은 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검은 개가 집치만 해 보여. 호랑이만 해 보여.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죠? 창문을 다 잠궈요. 엄마가 보더니 검은 개가 집치만 하거든? 그래서 커튼을 다 닫아. 형아가 나와서 보더니 검은 개가 산더미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다 잠궈. 근데 이 집에 막내 꼬마가 있어요. 4살짜리. 얘가 딱 나와보더니 있잖아.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검은개하고 논다. 하루 종일 검은개하고 뛰어다니고 놀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검은개가 요만한 강아지야. 그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놀아. 그림책 희한하죠. 블랙독이란 말은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문제예요. 애들이 학기 초가 되잖아. 어떤 애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새학급에서 새로운 아이들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걸 가볍게 여기는 애도 있죠. 두려움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영국 수장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처칠이 자서전에서 I have a black dog이라고 썼어요. 블랙독이란 말은 우울증이란 말이기도 하죠. 두려움 이런 말이기도 하고. 작년 겨울인가? 보이그룹 샤이니 알아요? 네. 샤이니 종현이 자살했죠. 나중에 그 소속사가 그 발표한 데 보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종현이 사진 나온 데 보면 종현이 왼쪽 겨드랑이에 블랙독이 타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현이가 우울증과 싸우던 자기 수기 일기 있죠. 그게 공개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우울증이고, 그죠? 보통 일상안에서는 두려움이죠.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뭐 어려운 일에 처할 때 내가 두려움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 읽으면서 엄마의 경험도 나눠주고 이러면요. 참 유익하죠. 그림책이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빌려서 같이 나누고 읽어주고 하다 보면 예, 생각하는 힘도 훨씬 깊어지고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탈리아에 가면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2년마다 한 번씩 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는 이제 영미권 제한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책들도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 3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출판사마다 상이 다 있어요. 창비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 받은 책이 아까 괭이 부림할 아이들 이런 책이에요. 또 문학동네 어린이상, 뭐 하여튼 비룡소 어린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문학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들을 받은 그림책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죠. 마지막에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니고 이러다 보면 고수가 되죠. 자, 고수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작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강아지똥 권영쌤이잖아. 몽실 언니도 권영쌤이에요. 아, 권영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책을 많이 만드는구나. 그죠? 우리한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거 이걸 알게 돼요. 그런 대표적인 권영쌤의 작품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고 무시할 만한 것들의 소중함을 늘 일깨우고 있어요. 권영쌤 돌아가신 지 10년 지났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5월달에 우리는 봄, 가을로 한 번씩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기행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소풍을 가거든요. 제가 5월 셋째 토요일 날 일부러 안동에 가요. 안동에 가면 권영쌤 살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영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단이 권영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운동장에 가면 그 구조물 만들어서 시멘트로 몽실 언니 애기 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강아지 똥도 크게 있고 그리고 권영쌤 일대기나 뭐 이런 영상물도 있고 이래요. 여기서 차로 1시간밖에 안 해. 여러분들도 아이들 책 좋아하게 하려면 이런 데 한번 가보라니까. 권영쌤 생가도 있고. 요즘 좀 그래도 자녀교육에 관심 있고 도서관에 좀 다니는 엄마들한테 가장 주목받는 작가가 백희나인데 굉장히 젊은 작가죠. 근데 이 아줌마는 이 구름빵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한솔 수북에서 처음에 전집으로 나왔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단행본으로 다시 풀렸는데 처음으로 이 자녀교육 세계에 아빠를 도입해가지고 아빠 아침 굶고 회사 출근했어.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아빠 생각해가지고 막 그죠? 아빠 회사 찾아가는 이야기죠. 이분은 또 작품이 독특한 게 미국에서 뭐 이상한 거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죠? 뭐 닭종이 공예인가? 종이 공예를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 이 세트를. 그래가지고 사진 찍죠. 이게 전부 만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기를 뭐 장난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소품을 이 장수당 선생님 할매 한번 봐요. 저 종이로 만든. 동네마다 있는 목욕탕, 재래식 목욕탕 냉탕에서 놀고 있는 할매 이야기. 진짜 재밌죠. 알사탕 이건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이거 대박 날 줄 알았어.
구름빵 이상이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엄마 없이 아빠하고 둘이 자라는 이 외톨이 꼬마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다 보면 저절로 감동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백희나를 좋아하면 백희나의 책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는 거죠. 이제 도서관에 자주 다니면 이렇게 돼요. 최숙희도 유명한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고요. 이렇게. 저는 고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 책을 요즘 사용하는데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책 보면 이혁배라는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비무장지대 뭔가 하면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를 서로 무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곳이에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막 지뢰 매설해 놓고 있다. 요즘 다시 지뢰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통제되고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요. 이 작가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 의역하자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작년부터 기적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핵전쟁 위기설이 재작년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온다 캐사코 이랬거든요. 이런 책을 가지고 고학년 아이들하고 나눠보라니까 휴전선이 뭔지, 비무장지대의 개념이 뭔지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렇죠. 외국 작가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대표적으로 존 버닝햄. 존 버닝햄은 원래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83세인가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10군데가 옮겨다니까 실패했어. 마지막에는 어디 간 줄 알아요? 썸머힐이라고 전 세계 대한학교의 효시 같은 곳이죠. 자유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자유를 제공하고 막 이런 학교인데 거기 나왔어. 그래서 그런지 이 작가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80 넘은 할배인데도 이분이 내는 그림책은 다 아이들의 편에 서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지각대형 존이 그렇고요, 알도가 그렇고,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도 그렇고. 이 버닝맨 그림책들은 제가 다 금요일 강의에서 한 권씩 선택해서 엄마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갑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뭐 유명하죠. 젊은 작가고 이래서 요즘 보면 잘 알고 대구에서 원화전도 하고 이러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PPT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존 클라세는 이거 39살인가 밖에 안 된, 근데 세계적으로 떠오른 작가예요. 한 페이지에 문장이 한 줄밖에 없어. 근데 그게 너무 위트 있고 해학적이고 이래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모자 시리즈 3부작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애들하고 읽어봐요. 정말 애들 좋아한다니까. 내용 아주 단순한데도 너무 창의적이라서.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로 칼데콧을 받았죠. 생략. 황선미도 유명한 작가죠. 우리 교과서에도 다 실리고 이러죠. 이분의 이야기들은. 우리 애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는 영국의 로알드 달이에요. 이 로알드 달의 책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25살 때인가 여름 방학 때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아빠, 내 방학 때 내려가면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한 거라.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가 개봉했대. 그게 뭐고? 하니까 어릴 때 내가 읽었던 그 로알드 달의 책이 있잖아.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번역된. 이 로알드 달의 작품도 다 영화화 됐어요. 우리의 잠수는 영화, 엄마표 영화 할 때 이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마틸다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 영어로 다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로알드 달의 전기도 사서 읽고 막. 여러분들도 한번 애들한테 권해보라니까. 로알드 작품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인증샷으로. 재작년에 우리가 헬조선 탈출했다고 했죠. 외국에 취직해서 나갔어. 그 외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인재를 딱 3명 뽑아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특별 대우하고 있잖아요. 도쿄에서 살았는데, 도쿄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일했는데, 일본어 원어민 과외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일부러 붙여주고요. 그하고 집 제공하고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일본인이 아니잖아. 또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슬 회의를 느끼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가 이제 두 나라 말을 다 잘하니까 이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근데
결국은 기업 간 인수합병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주로 로펌에 가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라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았어. 아,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작년에 사표를 냈어. 딱 1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5월 달에 귀국을 했어. 그리고 7월 달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로스쿨 가겠다고. 5월 달에 귀국해서 7월 달에 시험을 쳤다고 했어요. 그 직전 2년 동안은 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은 적이 없어. 왜?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는 1학년 때는 논이라고. 그리고 좀 있다가 군대 가서 2년 썩었죠. 24살에 전역해 나와가지고 3, 4학년 보내면서 일본 취업 준비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학생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지 특별히 우리말 책을 더 읽거나 막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5월달에 귀국해서 7월 초에 바로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잖아.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 2과목 쳐요. 첫째 과목은 언어 이해, 둘째 과목은 추리 논증,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2과목 총 70문제를 시험을 치는데 우리 애가 70문제 중에 64문제를 맞췄어. 그동안 대학 시절 20대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여러분들 70문제 중에 64문제 맞췄다 하니까 별로 실감을 안 하죠. 이거 100분이 안 봐요. 100분이. 언어 이해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춰가지고 100분위가 99.6%예요. 참고로 여기서 100분위가 50% 정도 되면 지방 로스쿨 가요. 추리 논증은 99.2%라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췄어. 그래가지고요, 응시자,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10,000명 가운데 9등을 했어요. 잘했죠? 제가 왜, 이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20대는 그냥 평범하게 보냈다. 언제 좀 달랐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 시절 책 읽기가 단순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내 말하고 싶어서 저도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 결과가 엉터리로 나온다면 내가 강의 못 하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강의나 지금 한 강의는 똑같아요, 제가. 왜? 아이가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드러나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소통도 되고. 지금도요,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서울에서. 왜? 용기를 얻고 싶어서. 제가 맨날 울면서 지를 향한 마음을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다 하거든.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전국 9등 했잖아. 원래 서울대 로스쿨 입학해가지고요, 2월 28일에 제가 입학식 갔다 왔어요. 했죠? 서울대 로스쿨 합격하자마자 1월 달에 그 신림동에 있는 고시학원 등록해가지고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하듯이, 그죠? 처음으로 선행학습을 해야 돼. 로스쿨 가서 못 따라갈까봐. 이상하죠? 3년 안에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을 3년 졸업하면 치니까 옛날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량이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밤 11시까지 공부한다니까. 지난주에 엄마가 빨래하러 올라갔는데 엄마가 와 있는데도 밤 11시에 들어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난생 처음으로 자발적 공부라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 공부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동기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닥치고 도서관. 오늘 강의를 6글자로 요약하면 닥치고 도서관. 도서관에 가서 좋은 은희책을 빌려서 아이들과 읽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의 인지 능력의 향상을 돕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충동 조절 장애 증세가 있잖아요. 좋은 의식을 읽어주다 보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밤에 한번 읽어줘 보라니까.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소통이 되면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면 자기 할 일을 더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시간에 쫓겨서 하여튼 거칠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한번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오랫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